이강민의 잡지사 8호로 5번째 페이지. 이제는 잡지사 가족처럼 친근한 분이죠. 중국 고전 이야기 재밌게 들려주시는 전남대 사학과 이성원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 사학과 이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좀 너무 덥지만 여름을 슬기롭게 지나가고 싶습니다. 예, 뵙게 되어서 너무 좋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성원 교수님과 서유기, 초한지, 수호지 이런 소설류 작품을 아주 재미있게 살펴봤었는데 이제 오늘은 중국 역사를 이야기할 때 꼭 인용되는 책이죠. 사마천의 사기. 저희 썬킴 선생님이랑 중국사 이야기할 때도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언급이 아주 자주 되는 책인데 그래서 이 사마천의 사기란 과연 어떤 책인지 또 사마천이라는 인물은 이 책을 어떻게 완성시켰는지 이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마천이란 인물이 궁금해지는데요. 사마천은 어느 시대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떻게 사기를 쓰게 됐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마천이 이제 기록에 의하면은 이제 기원전 145년경에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제 전한시대 사람이겠죠. 전한. 예. 근데 사마천이 한 4살 정도 됐을 때 한제국의 번영을 구가하는 아마 중국 역사상에서도 최고의 군주의 반열에 오르는 그 한무제. 한무제가 사마천이 한 4살 무렵에 네. 바로 한나라의 황제에 오르게 된 거죠. 예. 바로 그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 예를 들면 동중서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할 정도로 학문의 조예가 깊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사실 사마천의 사마씨 자체가 네. 중국 역사상의 굉장히 명문가의 집안이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사마천의 아버지 네. 사마담이 바로 한무제 밑에서 네. 태사령의 관직에 있었다라는 점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태사령이 어떤 관직입니까? 태사령이라고 하면 이제 역사를 관장하는 최고의 직위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국가기록원장이자 그래요? 또 국사편찬위원장이자 네. 또 기상청장 네. 이런 거를 다 겸임한 그게 태사령의 관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관인 거네요. 사관. 그렇죠. 사관인데 천문, 관측, 역법, 역사 기록 등등 다양한 직무를 융합적으로 직무한 게 태사령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기원전 110년경에 아버지 사마담이 갑자기 죽음을 맞게 돼요. 예. 그러면서 이 아들인 사마천의 인생이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된 거죠. 네. 아버지가 죽고 한 3, 4년쯤 지나서 기원전 107년경이 되면 사마천이 아버지의 직무를 계승해서 한무제 시대의 태사령의 관직을 계승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미 아버지인 사마담이 태사령에 있을 때부터 고금의 경전과 지식과 역사 자료들을 수렴해서 위대한 역사서를 집필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마천은 태사령의 관직을 직무를 하면서 아버지에 이어서 이 사마천이 그 역사서의 집필을 여기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약 10여 년이 넘도록 결국 위대한 역사서 사기를 아들이 완성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아버지가 집필할 때부터 이 책을 태사령 혹은 태사공이 기록한 책이다라는 의미의 태사공서라고 할까? 혹은 태사공기라고 할까?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네네. 태사의 사관이 기록한 역사서라는 의미로 사기가 됐어요. 그렇게 사기가 됐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관 직무를 총괄한 태사령이라는 직책이 있었다는 걸 감안하면 얼추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이 사마담 사마천 부자가 사기를 저술하게 된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그 이유는 사기에서도 일부 나오긴 하지만 이제 사기 다음의 정사였던 한서에서 사마천이라는 인물에 대한 열전편에 보게 되면 왜 이 책을 무슨 목적으로 사기를 완성하게 됐는지에 대한 3가지의 분명한 이유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이제 한자로 말하면 첫째는 구천인지제, 둘째는 통고금지변,
그리고 셋째는 성일가전이라는 이 한자로 되어 있는 이것이 네. 세 가지의 목적이에요. 전혀 감이 안 옵니다. 아직은. 예, 예. 조금 어렵죠. 네, 네, 이걸 네. 좀 풀어서 좀 더 제가 설명을 해보면 네. 첫째, 구천인지례라는 말은 네. 하늘과 땅의 인간의 세상의 관계를 궁구한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역사서 하나 기록하면서 하늘과 땅의 관계를 궁구한다는 게 뭘까? 거창하네요. 예, 사실은 고대 중국인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관계가 무관한 게 아니라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거를 뭐 우리가 천인상관설이라고 하는데 네. 고대인들은 이걸 굉장히 믿었던 거죠. 아, 그래서 왜 태산령이라는 사관 직무가 천문관측을 매우 왜 중요하게 하느냐? 아, 그것은 물론 시간의 질서, 계절의 변화, 태양과 달과 별의 운행을 관찰하는 이유는 네.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 천문의 하늘의 뜻. 이치가 아, 지상세계의 군주와 세상의 통치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사마천은 이 사기를 통해 역사를 기록하면서 네. 천인지제의 관계, 하늘과 땅의 관계를 제가 밝혀보고 예. 그것을 통해 역사에 기록하겠다라는 거죠. 아, 그게 첫 번째 분명한 목적이고. 네, 그게 또 네. 사관의 직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네. 통고금지변이라는 것은 결국 역사는 고대로부터 현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건데 이게 단선적으로 일정하게 단조롭게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네. 고대인들 특히 사마천은 인간의 세상은 난세에서 어지러운 난세에서 상승하면서 평세 그야말로 소강 상태의 평세를 거쳐 태평성세로 이어지는 이것이 순환 반복한다는 거예요. 난세, 평세, 태평세 그러다가 다시 하강하면서 평세로 가다가 또 난세로 가는 이 거대한 역사는 이렇게 순환하고 반복한다. 약 500년 주기로 이 순환이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단순히 시간의 질서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난세와 평세와 태평성세의 어느 시대에 흐름을 가고 있는지를 통고금지변 한다는 거죠. 그걸 알면 다음 패턴도 보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게 예. 반드시 인과관계는 아니라도 그 흐름이 있다. 그러면 사마천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한무제 시대를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아까 뭐 번성의 시대였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한무제는 네. 바로 태평성세의 번영의 시대로 진입하는 걸로 인식한 거예요. 아, 그래서 마치 500년 주기의 500년 전에는 위대한 성현인 공자께서 네. 노나라의 춘추의 역사책을 정리했듯 아, 500여 년이 지나 당대의 사마천은 공자님처럼 공자 같은 성현은 아닐지라도 네. 위대한 역사서의 춘추를 계승하여 사기를 완성하겠다라는 엄청난 포부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게 두 번째고 네, 마지막이 성일가지연. 네, 성일가지연이라는 네. 것은 뭐 쉽게 말하면 아버지 때부터 기록했던 이 역사서를 대를 이어 일가의 업을 이어서 완성한다. 근데 그거를 일가지언이라고 했는데 이 언은 단순한 언어나 말이 아니라 공자 선생님식으로 표현하면 가장 정제된 에센스의 좋은 언어로만 구성된 이걸 아언이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일가지언은 사마천이 바로 아버지에 이어서 사기를 완성하겠다라는 강렬한 의지를 여기에 표명한 거예요. 예. 다만 이것은 언뜻 보면 사마천이 정말 효심이 깊구나. 네. 아버지의 가업을 잇겠다라는 거는. 근데 단순히 효심만이 아니라 사실은 고대 한나라 때는 점을 치거나 제사를 올리거나 또 역사 기록을 하는 이런 특별한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들에게 네. 그 직무를 계승할 권리를 보장해 줬어요. 그래서 사마천이 이어받았군요. 그렇죠. 사실은 약간 사마천이 부정부패 이런 거 있나? 이게 뭐 낙하산으로 그걸 맡았나가 아니라 예. 그걸 보장하는 권리가 있던 거죠. 네. 그러면 2100여 년 전에 사마천이 살았던 시대에 사관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테스트를 거쳐야 됐을까요? 사관이 되기 위해서 네, 뭐 지식도 많아야겠지만 글씨 잘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있을 테고 네. 역사를 잘 알아야죠. 역사를 잘 알아야 되겠죠. 네. 예, 최근에 바로 한나라 초기에 고조 유방의 부인인 여태우 집권 2년기에
한나라 율령이 출토가 됐어요. 네. 이거를 학자들은 이년율령이라 그러는데 그 이년율령 안에 사관에 대한 사율이라는 그런 율령이 거기에 기록돼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예. 사관에 임용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5천자를 한자 5천자를 암송하고 쓸 수 있었다고 그래요. 한자 5천자. 예. 그리고 각지의 문자 기록의 서체가 다르니까 최소한 8가지의 서체를 읽고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소양이라는 거죠. 여기 보통 그 기준이 아니네요. 네, 그거를 네. 테스트를 국가 시험을 통과해야 사관이 될 수 있고 아마도 사마천은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되고 사관 직무에서도 최고의 직위인 태사령의 관직을 아버지를 통해 그러네. 계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사기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이 태어난 전한 시대는 춘추 전국 시대 지나서 진나라가 통일하고 그 다음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사마천의 사기는 과연 어느 시대부터 어디까지를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분량이나 구성은 또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궁금한데. 네, 사마천이 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 이 역사서를 집필할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했겠죠. 우선 사마천은 아마 아버지로부터 계승할 때부터 그랬겠지만 태초의 문명의 시작부터 자기가 살고 있는 한 무제 때까지 흔히 말해 상고 시대부터 한 무제 때까지의 수천 년의 역사를 모두 정리해서 이번에 한번 역사서를 집필하겠다. 우리가 보통 이런 역사서를 통사라고 하는 거죠. 통사. 예. 예. 한 왕조나 한 시대만을 집필하는 역사를 단대사라고 한다면 이 사마천의 사기는 태초의 문명부터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까지 기록한 예. 통사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굉장한 큰 야망이자 집대성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네. 이 사기에 구성된 거죠. 상고사는 약간 신화적인 요소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마천 사기의 첫 번째 챕터가 네. 오제봉기인데 네. 상당히 신화적인 고대의 성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임금, 순임금, 뭐 우임금처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없었던 옛날의 성왕들의 이야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마치 유대인들의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태초의 그들의 먼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당대까지 기록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럴 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이전에 있던 역사서를 참고하는 게 좋겠죠. 아,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사마천이 제일 아마 참고했던 역사서는 춘추전국 시대 노나라의 위대한 역사서인 춘추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춘추를 사마천은 계승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춘추의 전통은 우선 직필의 전통이에요. 직필. 네. 고들직자에 기록할 필이니까 모름지기 고대 중국의 사관은 있는 사실만을 그대로 기록한다. 이거죠. 네. 그것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중에서 반드시 있는 사실을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왜곡이나 과장 없이 그대로 기록한다. 역사의 기본이죠. 때로는 목숨을 걸고라도. 이게 사관의 직필의 전통이고 예. 두 번째는 바로 포평의 전통이에요. 포평이요? 포평. 포와 폄인데요. 예. 포는 역사상의 업적이나 성과를 기록해서 후대에 좋은 교훈을 남겨야 되겠다. 흔히 포상한다라는 그 포자죠. 아, 예. 또 하나는 과오나 실패의 경험을 기록을 남겨서 다시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안 좋은 이야기들. 일종의 이걸 폄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폄하다 할 그 때 폄이군요. 폄이죠. 예. 그래서 일상적인 평범한 걸 기록하는 게 아니라 후대의 기록을 남겨 전승해야 될 만한 성과와 업적. 또 하나는 실패와 과오의 역사를 기록해서 전통을 남겨서 교훈을 준다라는 게 포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 전통이 사마천이 춘추에서 계승한 부분이기도 해요. 다만 예. 춘추의 역사서는 네. 시간 순서대로 쭉 기록한 마치 일기장처럼 오늘, 내일, 글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역사서예요. 네. 이런 걸 우리가 흔히 편년체 역사서라고 하는데 네.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보통 역사의 사묘서를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은 바로 역사를 만드는 주체죠. 예. 그런 점에서 춘추라는 역사책은 네. 시간을 중심으로 순서대로 쭉 기록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사마천은 네. 시간도 좋지만 예. 사마천이 이 역사를 뭔가 입체적이고 이거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고민한 그 흔적은 사마천은 시간, 공간, 인간 중에서 네. 인간을 역사의 중심으로 설정했어요. 그렇습니까? 결국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것은 그걸 만들어 나가는 역사의 주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마천은 이 사기를 무려 130챕터, 130권의 와. 분량으로 한 개인이 무려 53만 자에 해당되는 방대한 역사를 10여 년이 넘도록 저술했는데 야. 130권의 네. 분량 가운데 약 86%에 해당되는 예. 112권이 네네. 인물에 대한 역사예요. 인간을 중점에 뒀네요. 네. 역사상의 한 인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서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어떤 업적이나 혹은 어떤 과오를 남기고 어떻게 죽음을 맞았는가라는 한 사람의 일대기를 그야말로 입체적으로 일관되게 이 사람을 기록한 거예요. 예예. 이게 바로 사마천 사기의 112권에 해당되는 인물에 대한 역사인 거죠. 다만 인물도 네. 레벨이 있기 때문에 사마천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첫 번째는 제왕과 황제들의 역사예요. 군주들의 역사인 거죠. 예예. 이 군주들의 역사를 본기편에 12권의 분량을 할애해서 먼저 기록을 했어요. 네. 본기. 그래서 예전에는 뭐 왕들도 있겠지만 진시 황제가 등장하면서부터는 황제들인 거죠. 네네. 이 사람들을 묶어서 12본기편에 기록했고 그 다음 레벨은 마치 하늘의 북극성이라는 존재가 제왕과 황제라면 네. 북극성을 보필하는 별자리들 그걸 보통 고대 중국인들은 28숙의 별자리라 그러는데 그래서 28편에 해당되는 챕터에 제후급들의 인물들을 세가편에 기록했어요. 이 세가는 바로 예. 제후들에 해당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28숙의 28세가에다가 2명을 추가했는데 네. 바로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공자. 아하. 공자는 사실은 출신 성분이나 귀족이나 제후도 아니죠. 제후가 아니잖아요. 네, 예. 물론 위대한 성현이지만 네. 근데 공자를 사마천은 세가편에 넣어줬어요.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예. 지난 시간 우리 초한지 때 봤던 초한지. 예. 진나라 말기에 반진반란의 신호탄을 쐈던 인물, 가난한 농민 출신이었던 진승. 진승. 예예예. 진승을 세가편에 또 기록해 줬어요. 이게 이제 후대 아니 이 두 사람이 과연 세가편에 들어갈 만한 인물인가? 네. 그러나 사마천은 이 두 인물까지 포함해서 30권의 분량으로 세가편에 그 다음 레벨의 인물들을 써준 거죠. 공자와 진승을 좀 높인 거네요. 네. 예. 마지막 이제 사마천 사기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네. 가장 핵심은 무려 70권 분량의 열전편이에요. 예. 그야말로 뭐 영웅호걸도 있을 수 있지만 범부도 있고 또 고관대작도 있지만 사실은 장사꾼들 또 아부하는 간신들, 충신들, 자객과 협객들, 심지어는 점을 치는 사람들 그리고 한 주변에 있는 흉노나 조선 같은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의 세계까지 망라해서 네네. 70권의 열전편을 구성하게 됐어요. 다양한 인간의 군상을. 그렇죠. 예. 이걸 보면 사마천이 어디에 중점적으로 역사를 써주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다만 112권의 인물에 대한 편에다가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역시 또 시간도 중요하죠. 예. 그래서 역대 시간적 표에 따라서 연표에 따라서 예. 서술하기 위해서 10권에 해당되는 표라는 편목을 만들어줬어요. 네네. 이 표라는 편목에서 우리는 연표라는 말을 지금도 쓰고 있는 거죠. 거기서 온 거군요. 네, 그래서 예. 인물의 시간의 축, 그 다음에 사마천의 인문학적 그의 역량이 돋보이는 부분이 8권을 할애해서 군주가 천하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가장
정치의 요체가 되는 그 영역, 이를테면 천문, 역법, 치수, 예. 예약, 또 경제 정책 등등을 망라한 네. 그거를 8개의 구성을 해서 8서를 구성하게 돼요. 서. 네. 이렇게 해서 주제별 제도사를 묶은 8서까지 포함해서 130권 53만 자 분량의 역사서를 사마천이 완성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기는 크게 보면 본기, 세가, 열전, 표, 서 이렇게 구분되는 그렇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구성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상고 시대부터 수천 년의 역사를 담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럼 사마천은 그 방대한 역사를 뭐 누구한테 들은 거를 이렇게 적은 건지 이거 역사 자료로서의 신뢰도를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사마천이 이러한 방대한 역사서를 집필하는 데 사용한 근거, 자료, 어떤 부분을 참고했을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마천은 젊은 시절부터 고금의 경전을 공부하고 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면서 역사의 조예가 깊었겠죠. 네. 그리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 태사령의 관직에 오르기 전에 사마천은 젊은 시절에 한 제국의 천하를 장도의 여행길에 오르면서 천하각지를 여행했다고 그래요. 아, 이를테면은 우리는 흔히 역사를 반은 손으로 쓰지만 예. 반은 발로 쓴다. 그 말은 뭐냐면 역사 현장에 대한 답사와 네. 역사 기행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예. 왜 그 지역에서 그 나라가 번영하고 왜 그 지역의 기후에서는 이런 제도와 이런 전쟁 방법이 왜 그 전투에서는 누가 왜 패배했을까? 사실 그 현장을 가봐야 이해가 보이죠. 되잖아요. 예. 왜 수전을 벌였고 왜 공성전을 벌였는지 음. 그것은 결국 현장 답사와 탐방이 매우 중요한데 아마 사마천이 젊은 날 여행했던 경험은 그런 경험을 쌓고 각지에서 전해지는 또 민담, 전설, 풍문 예. 또는 미처 구하지 못했던 자료들 이런 것들이 아마 사마천에게 매우 중요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 태사령 관직에 오르게 되면서 네. 황실 장서를 독점적으로 이제 그렇겠다. 사마천은 이걸 읽을 수 있고 예. 자료를 독점적으로 볼 수 있는 권한을 어. 바로 태사령이 갖는 거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요즘으로는 국가기록원장이자 그렇죠. 국사편찬위원장이니까 이런 걸 예. 다 볼 수 있었던 것이 그런 걸 참고하면서 고금의 역사서를 참고하면서 기록을 한 거죠. 다만 네. 사마천은 그런 기록에만 의존해서 했던 것 같진 않고 네. 이제 거기에 네.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네. 완성한 것으로 보여져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은 과연 사마천의 사기가 얼마나 신빙성 있는가? 물론 우리가 아까 말했던 오제본기나 태초의 이야기들은 네. 다분히 신화적이지만 네. 결국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의 이야기들. 한때 1920년대에는 그것은 신화적인 왕조이고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 우리가 오늘날 고고 발굴에 의해서 예. 사마천의 기록의 신빙성이 점차 신뢰를 얻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 막 갑골 문자 막 그렇죠. 나중에 발견하고 막 이러면서 상나라의 실체들이 예. 밝혀지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예. 아까 사기가 그 춘추의 포평의 전통을 받아들였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그럼 어떤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사마천이 개인적인 의견이나 평가를 덧붙이기도 했을까요? 네, 사마천의 사기는 자료들을 그냥 집대성에서 나열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네. 이제 그 인물과 사건에 대한 사마천 자신만의 주관이나 역사 관점을 투영해서 비평을 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사평이라고 하는데 역사 비평이라는 거죠. 네. 이러한 역사 비평은 뭐 사마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춘추의 포평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는 사평이 이미 가미가 된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춘추전국 시대의 경전이나 이런 데 보면 종종 문헌 중에 공자왈 예. 혹은 뭐 중리왈 그러면서 진짜 공자일 수도 있고 혹은 유가 계열에서 공자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평가하셨을 텐데라면서 공자의 평가, 평론을 네. 기록을 하기도 하고 혹은 군자왈 이러면서 특정한 개인은 아니더라도 모름지기 군자라면 이걸 이렇게 비평했다라는 그런 식의 사평이 들어간 전통이 또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마천은
사기에 특히 인물들에 대한 본기세가 열전에 네. 각 인물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다음에 예, 예. 후반부에는 태사공왈 태사공왈. 그렇죠. 태사공이 태사공이라는 게 자기인가요? 사마천 사기 본인을 말하는 아, 거죠. 예, 예. 즉 태사공 관직의 본인이 보건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를 태사공왈 그러면서 굉장히 날카롭고 아주 자신들의 역사의 안목이 돋보이는 부분으로 아주 냉철하게 역사 비평을 가미하는 거죠. 그 부분이 사마천 사기의 큰 매력이자 장점이고 사마천의 역사적 안목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사기를 이제부터 읽을 기회가 있으시다면 그 부분을 또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기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파트는 아무래도 열전일 것 같습니다. 사기의 꽃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사기 열전편의 첫 번째 권을 보니까 그 육각수 노래 가사에도 나오는 백이 숙제 줄여 죽던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여기 나오는 이제 백이와 숙제 이야기로 첫머리를 꾸몄더라고요. 왜 이야기를 첫머리에 두었다고 보십니까?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기의 백미는 역시 열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열전이 무려 70권의 분량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체 사마천 사기의 권수로는 61권째, 즉 권 60일이자 사기 전체로 보면 권 60일이지만 열전에서는 첫 번째 열전이 바로 백이 열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마천이 이제 고민을 했겠죠. 아, 누구를 그렇지. 열전편에 뭐 이미 예. 제왕급에 해당되는 황제는 썼고 그렇죠. 제후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이제 시대의 전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인물들 고민을 하다가 그렇죠. 예. 일종의 저는 이것이 일종의 열전의 총론에 해당되는 것이자 여기에 사평에 네. 사마천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백이 열전에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네. 옛날 상나라 후기에 중원 지역에 고죽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작은 읍제 국가가 있었어요. 네. 그 작은 읍제 국가의 제후의 아들들의 큰 아들이 백이고 세 번째 막내 아들이 숙제예요. 예, 예. 근데 이 고죽국의 군주인 제후가 죽으면서 보통은 장자에게 계승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네. 이 제후가 죽으면서 셋째 아들인 막내 숙제에게 이 제후의 군주의 권한을 이양한다. 어허. 이렇게 유언을 남기게 돼요. 네. 그리고 그렇게 죽어서 이제 숙제가 군주의 자리에 올라야 되는데 네. 이 셋째 아들이 예를 아는 그런 막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네. 형님인 큰 아들인 백이 형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찌 군주를 차지하겠느냐 하면서 형님에게 양보를 해요. 형제의 난이 생기기는커녕 서로 예, 양보하는 양보한 거죠. 예. 그러자 백이는 네. 자신이 동생에게 부담이 될까봐 고죽국을 떠나서 망명하듯 떠난 거예요. 야. 그러자 셋째는 형님이 마다한 이 군주의 제후의 권한을 내가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숙제도 이것을 포기하고 함께 형을 따라서 같이 가요. 망명을 가면서 이 고죽국의 제후의 권한은 둘째 아들이 어부지리로 계승하게 된 거죠. 예. 그리고 그 둘은 주변에 당시에 상나라도 있지만 막 성장하는 강력한 국가가 바로 그 유명한 주나라가 있었어요. 예. 주나라에 평소에 친분이 있어 찾아갔는데 마침 주나라의 군주는 문왕이었는데 네. 문왕이 죽고 무왕이 그걸 계승했어요. 근데 우리가 유명한 중국의 역사는 주나라 무왕 때 이 무왕이 상나라를 멸망시키죠. 그래서 하상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상주할 때 상나라가 멸망하며 주나라가 처음 생기는 게 아니라 주나라도 조금 늦게 공존하다가 주무왕 때 무왕이 상나라를 멸망시킨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백이와 숙제가 볼 때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문왕이 돌아가신 상중에 네. 무왕이 엄청난 군사 원정을 통해 상나라를 멸망시키자 백이 숙제는 이게 너무 놀랍고 충격을 받으며 이 무왕을 기피하게 되면서 도망가듯 떠나면서 이 주나라가 지배하는 세계에선 나는 이 천하에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바로 수양산으로 숨어 들어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고사리를 캐먹고 연명하면서 네. 절개를 지켰다. 네.
주나라에서 백이숙제를 찾아도 나타나지 않고 심지어 이 고사리마저도 주나라 땅에서 나는 거라면 이것도 끊게 되면서 백이숙제는 결국 굶어 죽으며 아사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열전편에 사마천이 왜 기록했는데 골랐을까 이거를? 예, 그런데 예. 사마천이 여기에 대한 바로 사평을 달아요. 예. 상당히 전체 백이숙제 분량에 비하면 사평이 긴데 네. 뭐라고 그러느냐면 예. 듣건대 옛날의 공자와 노자 같은 성현들의 말씀에 따르면 하늘의 천도는 선한 자와 의로운 자와 함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음. 내가 보건대 백이숙제는 백이숙제야말로 의롭죠. 선인이자 의인인데 예. 왜 그들은 고통스럽게 세상을 등지고 굶어 죽느냐. 그리고 오히려 악하고 탐관오리 같은 사람들은 왜 떵떵거리며 호사스러운 천수를 누리며 사는 이 부조리함은 뭐냐 이거예요. 이게 과연 성현들이 말한 천도가 선인과 의인과 함께한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오늘날 즉 예. 사마천인이 사는 이 시대를 봐라. 예. 선인과 의인들은 고통을 받고 오히려 악한 자들이 세상에 득세하는 이 시대, 네. 우리의 이 시대도 그때와 같지 않으니 이것이 뭐냐 그러면서 천도의 논리를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의문을 거예요. 던진 거죠. 네, 이 부분이 바로 사마천이 생각한 세계라는 도와 또 천도와 현실 간의 이 괴리와 갭을 통탄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왜 사마천이 이 이야기를 했을까? 뭔가 사평이 좀 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실 이것은 예. 본인이 한무제 시대에 겪었던 개인의 비극과 무관하지 않고 바로 이 첫 번째 열전편의 백이숙제를 빌어 자신이 하고 싶은 그래요. 그리고 한무제와 한무제 시대에 일갈하고 싶은 그런 것이지 않나라는 게 학자들과 또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거를 총론처럼 열전 첫 번째 이야기에다 사평으로 달았을까요? 네, 이것은 바로 사마천의 사기의 완성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작은 에피소드일 수도 있지만 사마천 개인에게는 인생의 어마어마한 사건과 관련된 거죠. 이것을 보통 일응의 화, 또 일응지변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바로 한무제라고 하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거대한 문명의 충돌이 일어났던 시대죠. 바로 장성 이북에는 당시 역사상의 강력한 유목제국인 흉노가 번성을 누리고 장성 이남에는 바로 농경정주의 한제국이 등장한 거예요. 이 두 문명이 일대 충돌을 하게 되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가 일어난 거죠.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는 흉노 때문에 한 고조 유방 때부터 그냥 수세에 몰리면서 한제국이 그야말로 전전긍긍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무제가 즉위하면서 뭐 곽거병, 위청, 이광리, 또 이릉장군 같은 명장들이 나오면서 한무제 때 드디어 한이 흉노를 북쪽으로 몰아내며 공세로 전환됐던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 이제 이릉장군도 많은 전공을 세웠는데 하필 기원전 99년경 그 해에 벌어진 전투에서 이릉장군이 패퇴하고 워낙 압도적인 흉노의 군사력 때문에 병사들을 지키려고 하면서 항복을 하고 투항을 하게 됐어요. 사실 장군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거는 뭐 죄라고 볼 수도 물론 있죠. 그러자 한무제는 경노하게 되면서 이릉과 이릉 장군의 일족들에게 그말로 멸족을 가하는 엄청난 처벌을 하려고 결정을 내리는 문무백관들과 논의를 하는데 그때 말석에 있었던 태사령의 사마천이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사마천은 폐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릉 장군은 그동안 한제국에 많은 공을 세웠고 업적도 많은데 비록 이번 전투에 패배했지만 지나친 과한 처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병사들을 보호하려고 투항을 했는데 너무 과하다고 하면서 통촉하라고 간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에
이 어마어마한 한무제가 오히려 노여움을 사게 되면서 아. 태사령 사마천에게 사형에 준하는 엄벌을 오히려 사마천에게 가한 거죠. 사형에 준하는? 그렇죠. 예. 근데 왜냐하면 예. 관직에 있고 사대부나 귀족의 경우는 사형에 처해도 하나의 옵션이 있는데 네. 죽지 않되 더 치욕적이지만 음. 생식기를 거세당하는 어? 궁형을 선택할 수 있어요. 네가 정 살고 싶으면 궁형을 받아들여라. 궁형을 받을 수는 있는 거죠. 야. 사실은 살아있지만 더 치욕스러운데 그럴 수 있죠. 예. 사마천이 궁형을 선택하게 되면서 살아야만 되는 이유를 예. 사기에 썼어요. 왜? 그것은 뭐냐면 예. 마음에 피멍이 드는 울결의 마음은 있으나 이거를 극복하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이유는 네. 아버지 때부터 이어왔던 사기를 완성해야 된다는 사명의식이라는 거죠. 정말 이거 너무 비상하죠. 소름. 그래서 죽지 않고 이 완성을 위해 살아남았다는 거죠. 궁형을 받아들인 예. 거예요. 물론 호사가들은 네. 사마천이 궁형을 받았던 이 비극적인 일응의 사건이 사기가 더 완성도 있게 네. 이 비극을 초급하며 더 깊은 역사적 안목을 갖게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일이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네. 근데 저는 그것은 예. 너무 지나치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또 한 맺혀서 날카롭게 보고 근데 이랬다는 거죠. 일응의 사건이 아니었다면 더 편안하게 더 긴 시간 완성도 있게 쓸 수도 그럼요. 있겠죠. 예. 근데 다만 예. 일응의 사건은 네. 어떻게 보면 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거대한 문명의 와륜, 이 소용돌이 속에 숙명적인 그 관계에서 사마천도 예상 못했던 비극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일응을 옹호하다가 네. 그게 아니었다면 아마 태사령으로 천수를 누렸을 텐데, 근데 이 사건을 겪고 사마천은 역사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특히 역사의 비극적 인물에 대해서 네. 더 공감하고 깊은 역사적 안목을 가졌을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럴 수도 그래서 있죠. 사마천은 예. 뭐라고 하냐면 위대한 성현들도 비극을 극복하며 묵자라든가 또 공자 선생이 춘추를 쓰신 것처럼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춘추를 공자가 완성했다고 생각진 않아요. 네. 그러나 사마천은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렇듯 나도 이 비극을 초국하며 사기를 완성하리라. 야. 그러니 백이숙제의 그 사평은 그러네요. 사실은 한무제와 이 시대에 대한 자기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본인의 아닌 거죠. 이야기네요. 근데 자기가 얘기하면 안 되니까 역사 인물의 입을 빌어 아주 그 냉혹한 선인과 의인이 고통받는 왜 고통? 현실. 내가 올바른 얘기한 건데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받지? 이해가 갑니다. 라는 것이 반영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궁형을 받아들이고 10여 년 동안 그 대작을 완성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좀 울컥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이제 사기에는 좀 다양한 인간의 군상이 그 열전에는 들어가 있고 특히 장사꾼들 이야기도 비중 있게 다뤄진다고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어떤 인물이 등장하며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네, 당시 시대 상황은 항상 중국은 이때부터 특히나 이념적으로 억상 정책, 농민들은 농사는 가장 국가의 본업이고 농본 억상. 그래서 상인들의 장사하는 거는 말업이다. 이게 당시의 이념적인 거예요. 네. 사실은 뭐 우리가 성서에서도 부자가 뭐 천국에 가는 거는 낙타가 뭐 바늘 뭐 이런 것처럼 예. 그게 대부분 문명인데 사마천은 아까 국가 제도사에 해당되는 8서 예. 그 중에서도 국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다룬 게 평준서라는 그 챕터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결국 국가의 운영의 핵심은 뭐냐? 예.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류와 유통과 물가 조절과 수많은 물자들, 재화와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얼마나 원활하게 하는가가 국가 운영의 핵심이고 요체라는 사마천의 경제관념이 돋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사실 그 사마천의 평준서를 보면 사마천이 경제에 매우 해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일환으로 네. 사마천은 열전편에서도 부자들에 대한 편목을 따로 만들었어요.
부자들만 다뤘어요. 예. 예. 어떻게 부자들이 되는지를 네. 따로 편목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화식열전이라는 거예요. 예. 여기에 네. 춘추전국 시대부터 한대에 걸친 뭐 범녀, 자공, 백규, 탁시 그리고 놀랍게도 공자의 제자인 자로 같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들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가? 누구는 토지, 누구는 물가, 누구는 정보력, 예. 누구는 근검한 노력.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방법들이 다 비밀과 노하우가 있다는 거예요. 부자 되는 법이네요. 대신 예. 탈법이나 위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이 돼 누구보다 그들은 근면하게 노력하면서 남과 다른 탁월한 안목과 지혜를 이용해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부자들이 되는 방법을 나는 기록을 남기고 싶다라는 거죠. 마치 꼭 자본주의 초기에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있잖아요. 부자들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네. 근검한 노력을 통한 부는 인정받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네. 사마천의 화식열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굉장히 재밌어요. 이 보면. 부분이 재밌군요. 네, 아주 사마천의 독특한 세계관을 볼 수 있는 게 화식열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현실 경제관도 굉장히 밝았던 사람이네요. 그렇죠. 예. 네. 요거 궁금합니다. 사기에 혹시 그 여성 인물들의 서사도 담겨 있습니까? 이제 본기세가 열전 부분의 여자들이 등장은 하죠. 네네. 그러니까 보조적인 인물처럼 여자들이 등장하지만 네. 사마천의 130개의 챕터에 여자들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주인공으로 나선 건 없는 없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마천의 사기는 남자들의 역사다. 뭐 사마천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고대의 역사는 남성들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좀 시대적인 한계라고 볼 수도 있겠고. 한계라고 볼 수 있고 그 예. 시대적인 거죠. 음. 그런데 다만 딱 하나 예외. 예. 바로 한 챕터를 여성에게 할애했어요. 다시 말하면 129권은 남성들의 역사인데 사실 한 권은 누구야? 여자들을 기록한 거죠. 누구야? 그 한 권이 예. 바로 한나라를 세운 고조 유방의 부인 여태우를 한 챕터를 아예 할애해서 그녀만을 위한 한 챕터를 넣었는데 예. 그게 어떤 편목이냐면 그것도 황제들의 역사인 본기에 들어갔어요. 네. 사실은 우리가 하늘의 숫자를 보통 10이라 그러죠. 10간. 네. 그런 점에서 사마천의 사기 본기는 10권의 분량이면 이상적인 것 같은데 사마천의 사기는 12권을 할애했어요. 네. 여기에 2권 추가가 누구냐면 네. 황제가 되지 못했으나 네. 항우를 거기에 넣어줬고 항우가 본기편에 들어갔죠. 예. 그다음에 유방의 부인인 여태우를 여태우 본기편에 써준 거예요. 이야. 아주 이례적인 거죠. 명예전당에 올린 느낌인데. 그러니까 마치 사마천은 냉정하게 보면 여자지만 남편인 유방이 죽고 아들인 회제가 황제를 역임하다가 좀 일찍 죽어요. 네. 그 권력의 공백 시기에 여태우라는 이 여자가 황제처럼 집권했던 시기가 잠시 있는데 사마천은 이 여자는 황제 준하는 거다. 그래서 여태우 본기를 넣어주게 된 거죠. 훗날 중국의 정사에서는 나중에 역시 여자들의 역사는 없지만 황제들의 부인과 비들 이들에게서만큼은 후비 열전편에 여자들을 써줘요. 나중에요. 네, 예. 그래도 물론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전한시대 때 예. 이제 유향이라는 사람이 정식 역사서는 아니지만 네. 온전히 여자들만을 위한 역사서를 하나 따로 써줬어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열녀전이라는 거예요. 열녀전까지 나오고 거기에는 여자들만을 써준 거죠. 예. 유향이 참 그런 점에서 대단하죠. 특별하네요.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스포를 잠깐 하면 다음 주에 저희가 이분을 자세히 만나볼 예정입니다. 공자 이야기도 사기에 나온다고 하는데 사마천은 공자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네, 이제 아까도 공자가 세가편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공자라는 사람은 뭐 우리 동아시아를 대표 혹은 인류 역사상의 위대한 성현인 건 맞죠. 이제 공자란 사람은 이미 전국시대 말기서부터 성현의 반열에 막 올라가긴 했는데 그렇다고 그래도 공자는 몰락한 가문에 있었던 사람이고 본인이 직접 고관대작에 올라간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마천은 공자를 그렇다고 사마천이 살았던 시대가
육아 이념이 지배 이념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던 그런 시대도 물론 아니에요. 예. 그런데 사마천은 공자, 흔히 공자를 소왕이라고도 많이 표현하는데 공자를 당당히 세가편에 기록을 해주고 제후급의 이상으로 공자를 써주게 된 거죠. 네. 이걸 보면 사마천이 공자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어느 반열에 썼는지를 그러네요. 예. 충분히 볼 수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아, 좋습니다. 우리가 좀 더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기가 역사서이긴 하지만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이거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럴까요? 네, 이제 사마천이 사기 정사를 흔히 사마천의 사기를 정사의 효시다, 첫 번째다 그러고 그 이후부터 뭐 한서, 후한서, 뭐 삼국지를 이어서 중국의 마지막 왕조 청나라에 대한 역사를 지금의 중국 정부가 완성을 하게 되면서 아. 무려 25개 왕조라고 하는 25사가 다 집대성이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중국의 우리 동아시아의 역사의 큰 예. 부분은 경전, 경도 있지만 또 하나는 사, 바로 25사라는 방대한 역사가 경사가 축을 이루게 되는데 예. 그 첫 번째가 이제 사기죠. 음. 근데 그 25사가 있다고 하지만 역대 사대부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애독하고 가장 위대한 역사서로 단연 꼽는 것은 사기입니까? 사기인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제 음. 사마천이라는 사람의 이제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사마천이 이제 역사를 집필할 때 수많은 역사 자료들이 있었겠죠. 근데 대부분은 어떤 시대에 무슨 사건이 있었고 어떤 인물이 무슨 제도를 했고 어떤 몇 년의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고 이를테면 팩트와 팩트의 자료들은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근데 뭐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꿰어야 잘 보배라고 한 꿰야죠. 것처럼 예. 이 나열식에 있는 팩트와 팩트를 연결하는 것은 결국 이 서사를 구성하는 사관, 이 역사가의 역량, 필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사마천은 인물을 중심으로 한 입체적 열전이나 본기세가를 써야 되는 완전히 새로운 구성을 이걸 쓰게 되잖아요. 스토리텔링 능력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기 예. 위해서는 이 서사 구조를 뭔가 완결성 있게 써야 된다는 필연성이 있는 거죠. 예. 여기에 이제 사마천의 역량이 돋보이게 되는데 네. 거기에 엄청난 스토리텔링. 다만 그게 실제하지 않은 허구일 수도 있어요. 아. 근데 개연성은 높여주면서도 이 디테일한 부분은 허구일 수 있지만 오류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 그럴듯한 개연성의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거죠. 아, 큰 맥락은 사실을 유지하되 그렇죠. 디테일에 약간 맛을 첨가한 거죠. 예를 들면 예. 주인공의 독백. 아, 독백 약간 연극 대사처럼. 그렇죠. 근데 혼자 독백한 걸 누가 듣고 기록했겠어요. 아, 그렇죠. 또는 예, 독백인데. 예. 혼자 생각하는 것. 사실 그거는 역사 자료에 있을 것 같진 않은데 대신 사마천은 이 인물이라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이런 생각을 했겠지. 또 이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했겠지라는 개연성을 써줬는데 그게 있어도 없어도 물론 상관없지만 그걸 써줌으로 인물이 입체적이고 생생히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입체적이고. 약간 창작의 영역이네요, 거기는. 그렇죠. 거기에는 약간의 문학적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마천은 그 사기를 읽으면 네. 너무 하나의 독립된 단편 소설 같은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매력이 흠뻑 빠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 이 한자의 기록이라는 것이 가령 춘추 시대의 논어라든가 이런 기록만 봐도 한 분량이 만자, 이만자. 그러니까 시경, 서경, 역경 정도만 돼도 삼경이 한 2만 5천 자에서 4만 자 분량이에요. 예. 그런데 전국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예기나 주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5만에서 막 9만 자 분량으로 정보와 문자량들이 늘어나죠. 네. 그러다가 제자백가, 어. 순자라든가 무슨 이런 제자백가서들이 나오게 되면 10만 자를 넘어서는 분량이 가게 돼요. 예. 근데 2100여 년 전 전한시대 사마천이 네. 53만 자 분량의 이 스토리텔링을 구성하게 되니까 이것은 한자와 한문의 영역의 풍요로움을 사마천이 엄청 여기에 역량이 발휘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언어학적으로도 굉장히 귀한 자료. 그렇죠. 우리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 그래서 사마천이 이거를 뭔가 적확하고 절묘한 메타포나 비유를 하려다 보니까 사마천이 사기에 썼던 한자의 비유가 네.
오늘날 우리에게 뭐 곡화가세, 아, 그쵸. 금이환양, 뭐 낭중지추, 다다익선, 사면초가, 관포지교, 백발백중, 어. 방향무인, 어. 주지웅님, 토사구팽 등등 사실 우리가 아는 네. 수많은 고사성어들이 사마천의 사기에서. 비유에서 나온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마천의 큰 혜택을 음. 후대의 한문이 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음. 거기다 네. 중요한 절묘한 타이밍에 주인공들이 노래를 불러요. 아, 사기에서? 그렇죠. 노래를 백이열 불러요. 백이숙제열전에서 수양산에 고사리 캔다라는 채미가 네. 아. 공자가 죽기 마지막 직전에 부르는 태산이 무너지는가 부르는 이 노래, 음. 이 공자의 입을 불어 공자 혼자 했는데 부르는 노래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항우의 해아가 역발산 기계세. 보통은 혼자 그렇지. 있거나 옆에 한 사람 정도 있는데 사마천은 그 사람의 입을 빌어 절묘한 순간에 노래를 부르죠. 가사만 보면 시잖아요. 시고 그렇죠. 사마천 전편에 예. 수십 번 시경의 노래를 많이 인용해요. 야. 그러니까 이런 시학을 이용한 활용은 사마천 개인의 역량도 있지만 네. 이미 선사시대 문자가 없었던 시대부터 네. 역사를 전승하는 악관들, 음. 그리고 노래를 통해서 또 시경을 인용했던 오랜 문화적 전통이 사마천의 역사 소설에도 절묘하게 녹아들어 있는 거죠. 아. 이게 바로 네. 문학,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 문사철이 모두 융합되어 있는 게 그러네요. 사마천의 사기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사기가 위대한 역사서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책을 완성하고 나서 사마천이 느꼈을 그 후련함이 어느 정도였을지는 정말 짐작조차 안 가는데 이후에 사마천은 노년을 좀 편안하게 보냈을까요? 어땠을까요? 글쎄요. 아마 궁영을 받으면서까지 목숨을 부지하고 끝내 성일가지연, 음.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 사기를 완성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이겨내고 완성했다는 자부심, 음. 뿌듯함, 또 후련함, 안도감이 충만했겠지만 네. 그러나 자기가 궁영을 받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한무제를 바라보고 이 부조리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그 울결된 그 마음도 여전히 간직하고 살았겠죠. 풀리지 않고. 아마 어떻게 말년을 맞았는지는 사실은 자세하게 전해지지는 않고 있지만 그런 양면성을 가지면서, 그리고 중요한 건 사기를 결국 위대한 역사를 마무리 지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사기가 세상에 알려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이제 예. 한무제 시기에 이걸 공개하기는 아, 그렇지. 좀 조심스럽겠죠. 그렇죠. 물론 한무제의 이 위대한 업적에 대한 것도 객관적으로 썼지만 한무제에 대한 그 비판도 사기 곳곳에 산재해 있어요. 날카롭게 했을 것 같아. 하고 싶었던 거겠죠. 자기가 네. 궁영을 받은 이것에 대해서. 네. 특히 사마상여 열전, 한무제 시대의 최고의 문인이자 가객이자 그 능력으로 높은 관직에 올랐던 사마상여는 수많은 시부가 있는데 놀랍게도 사마상여 열전은 열전 전편이 사마상여의 노래를 거의 다 그대로 썼어요. 왜냐하면 예. 사마상여의 노래가 네. 한무제를 비판하는 노래들이 많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 그렇죠. 갖다 쓰고 싶어. 자기가 쓰고 예. 직접 말하긴 조심스럽지만 사마상여의 노래를 통해서라도 인용을 한 거죠. 인용을 막 인용해서 한 거죠. 그래서 이 역사책을 사기를 후대에 네. 이제 외손자인 양훈이라는 사람이 갑오처럼 잘 간직하다가 후대 한 선제 때쯤 되면 이것이 공개되면서 결국 나중에 태사령이 완성한 이 역사서를 중국의 공식 관수 편찬의 정사로 그렇군요. 인정받게 됐고 역대 정사의 전통을 이어받고 우리나라의 삼국사기라든가 일본의 대월사기를 비롯해 이 사마천 사기의 역사적 전통은 동아시아의 역대 역사의 네. 유산으로 남겨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삼국 사기에도 영향을 줬군요. 예. 자, 그럼 끝으로 이성원 교수님께서 사마천의 사기 한 줄 평을 남겨주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표현한다면 네. 울결된 비극을 초극하며 탁월한 스토리텔러가 완성한
정사의 효시. 의결된 비극을 초극하며 스토리텔러가 만든 정사의 효시다. 네, 네, 딱 압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에 대해서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성원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